올림픽 여자 복싱에 XY 염색체를 가진 선수 이만의 칼리프가 출전한 것을 두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대회 중간에 규정을 바꿀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마크 애덤스 IOC 대변인은 현지 시간 2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선수는 명확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보장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애덤스 대변인은 이번 논란은 성전환과 관련이 없으며 칼리프 선수는 명백한 여성이고 출전이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일자리 증가폭이 예상에 크게 못 미치면서 경기 하강 우려가 커졌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큰 폭으로 떨어졌고 오는 9월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빅스텝으로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미국의 7월 일자리 증가폭이 전달 대비 11만 4천 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12개월 평균인 21만 5천 명에 크게 못 미치는 건 물론 전문가 예상보다도 30% 이상 적었습니다. 실업률은 4.3%로 전달보다 0.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과열됐던 노동시장이 정상화되는 거라며 경제는 여전히 성장세라고 주장했습니다. Again, the overall indicators are not consistent with recession. 114,000 jobs last month is still, higher than the last administration had 7 months of less than 100,000 jobs.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고용 충격에 다우존스 지수는 1.5% 하락했고 S&P 500은 1.8%, 나스닥은 2.4% 떨어졌습니다. 영국 런던 FTSE 100 지수도 1.3% 떨어지는 등 유럽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The manufacturing kind of future orders were significantly down. Jobless claims also jumped yesterday. All those things coupled together, Lisa, mean that the economy is slowing down.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식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미국 연준이 다음 달 0.5%포인트 금리 인하, 이른바 빅스텝에 나설 거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빅스텝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금리 인하 시점을 이미 놓쳤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연말까지 0.75%포인트 금리 인하를 전망했던 시티그룹은 인하폭 예상치를 1.25%포인트로 키웠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하마스 1인자 암살에 대해 이란이 피해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미국은 조만간 이란이 대규모 군사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고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암살이 가자 휴전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스라엘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정유신 기자입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암살된 하마스의 1인자 이스마일 하니에 시신이 카타르 도하로 운구됐습니다. 마지막 장례와 루사일 묘지 안장을 앞두고 부인과 가족들은 관 앞에서 오열하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니의 암살에 대해 이란은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고 피해 보복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중동 확전 위기가 커진 가운데 미국은 이란이 며칠 내 대규모 보복 공격에 나설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란이 지난 4월과 비슷하게 이스라엘을 겨냥한 보복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이란은 시리아 주재 영사관이 이스라엘에 폭격을 당하자 드론 170여 기와 탄도미사일 120여 기로 대규모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번엔 지난 4월보다 규모가 더 크고 레바논 헤즈볼라 등이 협공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걸프만 등에 배치한 군사 자산을 동원해 방어를 위한 대응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하마스 지도자 암살이 휴전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스라엘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I'm very concerned. We have the basis for a ceasefire. He should move on it, and they should move on it now. 그동안 미국은 휴전과 인질 석방을 위한 3단계 방안을 제시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쪽에 가자 전쟁을 끝낼 것을 압박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암살된 하니에가 협상을 주도한 핵심 인사였다는 점에서 휴전 협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정윤신입니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민주당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해리스는 지난달 선거자금 모금액에서 트럼프를 2배 이상 압도하며 초반 돌풍을 입증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로 예정된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 투표는 시작 하루 만에 판가름 났습니다. 단일 후보인 해리스에 대한 대의원 지지가 쏟아져 일찌감치 과반을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And I would not be on this call right now and with you all were it not for your support and your trust, for which I am deeply grateful. I am honored to be the presumptive Democratic nominee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민주당은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주요 정당 대선 후보가 탄생했다며 당원들의 놀라운 결집력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Just one day after we open voting that the vice president has crossed the majority threshold and will officially be our nominee next week? Folks, that is simply outstanding. 해리스가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월요일 부통령 후보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닝메이트 지명을 놓고 상의했다면서도 자세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What key qualities should the vice president be looking for when she picks her? I'll let her work that out. 부통령 후보군 가운데 선두로 꼽히는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해리스 맞상대인 트럼프를 맹비난하며 공격수를 자임했습니다. And attacking the identity of the vice president is shameful. And attacking the identity of the vice president doesn't at all reflect negatively on Vice President Harris, but shows a real insecurity about Donald Trump. 선거자금 모금액 첫 성적표에서 해리스는 트럼프를 압도했습니다. 해리스는 7월에만 우리 돈 4,200억 원을 모금해 1,900억 원을 모은 트럼프를 2배 이상 앞질렀습니다. 해리스 캠프는 기부자 3분의 2가 올해 처음 정치 후원금을 낸 사람들이라고 밝혀 해리스 바람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알렸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어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재석 188명 가운데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되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직무 수행이 정지됐습니다. 방통위 수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이번 정부 들어 4번째입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탄핵 폭주라며 이 위원장은 당당히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오물풍선과 야당의 오물탄핵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혜전 대변인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죠. 임기가 끝나는 공영방송 이사진의 후임을 적법하게 임명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 같은 무도한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입니다.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진숙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2대 국회 들어 지난 2달 동안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만 이번이 7번째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 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야당은 민심의 역풍이 두렵지 않습니까?
헌정 파괴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뒤이어 노란봉투법도 본회의 안건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여당은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에 다시 한번 돌입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인 이른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은 경기 회복 차원에서 모든 국민에게 최소 25만 원을 지역 화폐로 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당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나섰습니다. 필리버스터 최장 시간 기록을 경신한 박수민 의원은 인기에 불리해도 할 말은 해야 한다며 13조 원을 살포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건 선심성 공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향 평준화의 악순환 의식이 선거철 포퓰리즘으로 결합된 것입니다. 새로운 매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정책의 예산 규모가 900조 원에 달한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퍼주기식 공약은 정부와 여당이 남발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은발에 따뜻한 마중물이라도 주기 위해서 13조를 편성한 것이 어떻게 그것은 살포화되고 25만 원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야당은 또 다른 쟁점 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하는 게 골자인데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결국 폐기됐습니다. 여당은 사실상 기업인한테 일하지 말고 1년 내내 파업 대응만 하란 얘기라며 이를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야당의 법안 상정과 여당의 필리버스터,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 굴레가 반복되는 가운데 오는 5일 시작될 8월 임시국회에서도 각종 특검과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주요 당직 인선을 확정하면서 친정체제 구축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공세와 친윤계 견제에 맞서서 당내 소통 확대와 민생 이슈에 집중을 예고하며 한 대표의 리더십이 이제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한동훈 체제 첫 뇌관으로 꼽혔던 인선 줄다리기는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사퇴로 일단락됐습니다. 바통을 이어받은 TK 사선 김상훈 의원, 정책통의 다선, 옅은 개파색으로 친윤계 반발 최소화를 위한 맞춤 카드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개파의 프레임이 작용한다거나 그러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으로 가는 그 로드맵에 힘을 보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90분 전격 회동과 당직 개편은 대표가 알아서 하란 대통령의 발언 이후 지도부 구성은 속도감 있게 마무리됐습니다. 당 장악이란 일부 반발 속에서도 최고결정기구 친한계 과반 구성을 사실상 완료하며 혹시 모를 흔들기 대비 기초공사를 마쳤다는 평가입니다. 정 의장께서 결단해 주신 걸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갈등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책 방향타까지 손해진 만큼 이젠 한동훈표 정책의 본격 추진 기류도 감지됩니다. 실제 한동훈 대표 취임 뒤 정치공학적 메시지보단 정책 이슈에 집중했습니다. TMF 사태와 간첩법, 여기에 일본도 살인사건 관련 대책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았지만 시의성이 높고 관심도가 큰 이슈란 공통분모가 존재했습니다. 민주당이 입법 드라이브와 지도부 선출에 여념이 없는 사이 정책 주도권을 확보해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을 노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는 민생입니다. 물가도 민생이고요. 그리고 국민의 안전도 당연히 민생입니다. 그 민생을 위한 정책을 할 수 있는 통로이자 도구로 써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야권은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을 고리로 한 파상 공세를 연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 결단을 촉구하며 대통령실, 친윤계와 한 대표 사이 빈틈을 파고들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계속 발의를 하지 않고 뭉갠다면 국민은 한동훈 대표를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별도 특검 법안을 내지 않는다면 민주당 안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내전 수준의 전당대회 후유증과 당직 인선 과정에서의 불만 기류를 달래는 것 역시 숙제로 꼽힙니다. 중진과의 연이은 회동을 계획하며 당내 접촉면을 넓히고 소통 강화하는 것 역시 이 같은 고민들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큰 충돌을 피하고 친정체제 구축이란 1차 목표는 달성했다는 평가 속에 이 소통과 민생 이슈 선점 과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출범 갓 열흘을 넘긴 한동훈 체제 연착륙의 척도가 될 거란 분석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네,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호남 지역 경선이 진행될 텐데요. 수도권 다음으로 당원이 많은 곳이라서 승부처로 꼽히는데 최고위원 후보 순위에 변동이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토요일 전북에 이어 일요일에는 광주광역시와 전남 지역 경선을 치릅니다. 투표권을 가진 호남 당원은 41만여 명으로 이미 경선을 마친 10개 지역의 당원 28만여 명보다도 많습니다. 호남 경선 결과에 따라 후보들의 순위가 바뀔 가능성도 적지 않은 건데 특히 수석 최고위원 경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초반엔 원외 정봉주 후보가 1위로 치고 나갔지만 최근 4선 김민석 후보가 격차를 좁히며 따라붙고 있습니다. 원내 활동도 중요하지만 대선 활동을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원외는 이제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시민사회들과 이제 함께하는 가버넌스도 좀 고민해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원외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죠. 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연임될 것으로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서포트하고 제가 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가라는. 이렇게 당심이 요동치는 배경으로 이재명 후보의 의중, 이른바 명심이 꼽힙니다. 압도적 지지를 받는 이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여겨지는 후보들에게 표가 몰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김민석 후보가 역전에서 1등할 가능성이 꽤 높아졌다. 역시 이재명 대표 지지 당원들이 움직인 거다 이렇게 해석되어지고요. 선두 다툼 외에도 당선권인 5위를 둘러싼 이현주, 한준호 후보의 경쟁도 불과 100여 표 차이로 치열합니다.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인 민형배 후보가 최하위를 탈출해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도 이번 호남 경선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다만 여전히 30%대 초반으로 과거보다 저조한 투표율은 민주당 입장에선 고심되는 지점입니다. 낮은 투표율은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란 기류가 지배적인 탓으로 풀이됩니다. 소수 강성 당원들에 의해 전체 당심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고양시에서 퇴근길 버스가 앞차를 들이받으며 차량 9대가 잇따라 추돌해 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열대야에 2시간 가까이 전기 공급이 끊겨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배민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초록색 버스와 화물차가 인도 위로 올라타 있고 안전 차단봉들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경기 고양시 중산동에서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8시 10분쯤. 버스가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으면서 차량 9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20명이 다쳐 이 가운데 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를 낸 60대 버스 기사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캄캄한 저녁, 아파트 안에 불이 켜진 집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일대에서 정전이 일어난 건 어제 저녁 7시 10분쯤. 2시간가량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냉방기는 물론 엘리베이터까지 멈춰서자 아파트 단지 6곳, 3,000세대에 가까운 주민들이 열대야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차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내일 출근을 해야 되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고 또 집에 또 애완동물이 있어가지고 차에서 1시간 20분 정도 에어컨 틀고 있다가 한국전력공사는 고압전선의 과부하로 전력 공급이 끊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오류동에서는 승용차 2대가 부딪혀 8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다친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정산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대표를 불러 회생 가능성 등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두 대표의 소명을 들은 재판부는 일단 기업과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협의부터 해보라며 회생 절차를 한 달 동안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산지연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 대표이사들이 서울회생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회생 가능성 등을 따질 신문에 앞서 허리를 깊이 숙이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피해가 복구되고 그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사업과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가 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회생에 돌입하기 전 채권자들과 먼저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자율구조조정지원 ARS나 기업 회생이 현재로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저는 꼭 해야지 지금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모두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욱 회생법원장이 직접 참여한 신문에선 주로 사업 가능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사이트를 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적자였는데 과연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질문했고 이에 두 회사는 최근에는 적자폭을 줄여나가고 있고 충성 고객도 있는 만큼 개선할 수 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 이후 법원은 두 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ARS 프로그램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한 달의 시간을 주기로 한 건데 이 기간 회생 절차 진행은 보류됩니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합의점이 도출된다면 법원 회생 절차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협의에 실패한다면 법원이 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과 채권자 등으로 구성된 회생 절차 협의회를 오는 13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주요 홈쇼핑 업체들이 Q10 계열사를 통해 판매한 뒤 정산받지 못한 금액이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홈쇼핑 업체 12곳이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 쇼핑과 AK몰에서 받지 못한 대금은 134억 9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홈쇼핑 업계는 정산 여부와 상관없이 납품업체의 정산일에 맞춰 대금을 지급하고 법적 조치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큐텐그룹 물류 자회사인 Q익스프레스에서도 티몬과 위메프 같은 정산 지연 사태가 일어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울 강서구 소재의 물류업체 4곳과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은 어제 오후 Q익스프레스를 사기와 횡령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 회생 신청으로 Q익스프레스가 물류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며 반년치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물류 대금까지 합하면 피해 규모는 1조 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면서 티몬과 위메프 자금이 Q익스프레스에도 들어갔는지 조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천만 유튜버 찌양에 대한 공갈 방조 혐의 등을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사이버 해커들이 과거사를 빌미로 찌양을 협박하고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자신을 비롯한 사이버 해커들이 과거사를 빌미로 찌양을 협박하고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던 유튜버 카라큘라. 유튜버 은퇴까지 선언했습니다. 저는 결코 찌양님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절대로 협박을 공모하거나 또는 돈을 받거나 그러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공갈 혐의로 고발당한 카라큘라는 유튜버 구제혁이 찌양을 협박해 돈을 뺏으려는 걸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취재진을 피하려는 듯 법원 청사가 아닌 검찰청의 비공개 통로를 통해 법정에 입장한 카라큘라.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구속된 유튜버 구제혁과 주작감별사에 이어 카라큘라까지 영장이 청구된 사이버 해커 3명 모두가 구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이버 해커들의 이른바 찌양 협박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찌양이 협박, 강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를 고소한 사건도 고소장 접수 사흘 만에 배당하며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가세현 측은 남자친구의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찌양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한 찌양 측은 도를 넘는 사적 제재로 피해가 극심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영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몬테네그로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권 씨 측은 조속한 귀국을 희망했습니다. 권 씨의 변호사는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두 번째 결정이라며 당국 간 소통을 통해 곧 권 씨가 한국으로 송환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 법무부는 관련 조약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 씨의 신병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 측은 경제범죄에 대해 한국보다 중형이 예상되는 미국으로 인도되지 않도록 치열한 법적 다툼을 이어왔습니다.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 성동구 의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서울 성동구 의회 소속 A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고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날이던 지난 4월 10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네, 일본 자동차 업계가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전기 자동차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면적 협력에 나섰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의 대표적 자동차 업체 혼다와 닛산, 미쓰비시가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전기차 소프트웨어 연구와 모터, 배터리 같은 부품 사양 공용화를 중심으로 협력할 방침입니다. この中で我々が競争力をつけていくということを踏まえると、やはりそこには仲間を増やしていくこと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일본 자동차 업계의 이 같은 협력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에 이어 중국 전기 자동차가 급부상한 데 따른 위기감이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유럽에서 지난 6월 한 달 동안 팔린 중국 전기차는 2만 3천 대로 전달보다 72% 늘었고 점유율도 11.1%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중국 전기차의 급성장 여파로 중국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 판매량은 급감했습니다. 혼다는 40%, 닛산은 27% 줄었고 미쓰비시는 아예 철수했습니다. 이번 3사 협력은 서로 힘을 합쳐야 비용 절감과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고 중국산 전기차와의 가격, 기술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従来の構造がダイナミックに変化しており、これに対応できない企業は淘汰されると、こうした認識を両社トップが共有したところからスタートいたしました。 일본 1위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도 스바루, 마쓰다, 스즈키와 완성차 협력에 나섰습니다. 다만 업체마다 경영 능력과 규모의 차이가 있는 만큼 이번 협력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해외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더워도 너무 덥다라는 말이 나오는 요즘 이탈리아도 극심한 폭염이 계속되면서 관광객들이 제대로 여행을 즐길 수조차 없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과거 사치품으로 여겨졌던 에어컨은 이제 풀수품이 됐고요.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손종윤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오전 10시 이탈리아 로마의 야외 기온 35도, 정오가 되자 40도까지 오르더니 오후 2시 4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평소 사람들로 붐벼야 할 광장은 텅 비었고 관광객들은 그늘을 찾기 바쁩니다.
거리에 설치된 음수대는 물을 마시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관광명소 트레비 분수에 손을 담그면 벌금 450유로, 우리 돈 67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지만 극심한 무더위에 규정을 어기는 사람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관광객을 상대로 부채와 모자를 팔러 나온 상인들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09년에 이태리 로마로 신혼여행을 왔는데 그때 이렇게 덥지 않았거든요. 근데 더워서 여름 휴가로 지금 이제 더위를 피해서 여기 이태리에 왔는데 너무 더워요. 막 땀이 줄줄 날 정도로 너무 더워서 너무 당황했어요.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된 극심한 폭염에 이탈리아 보건부는 로마를 포함한 11개 대도시에 폭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지 일간지에 따르면 이탈리아 전역에서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5건 발생했는데 사망자는 모두 68세 이상의 고령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Sono molto alte, quindi ci sono anche molti decessi tra gli uomini anziani perché non riescono a respirare, hanno questa difficoltà nelle respirazioni. 상황이 이런데 지난해 이탈리아의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은 10% 미만으로 에어컨이 없는 가정이 대부분인 실정. 여름에도 덥지 않고 습하지 않은 기후 덕에 에어컨이 사치품이자 환경 파괴 주범으로 여겨졌던 탓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전례 없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탈리아에서 에어컨은 필수품이 됐습니다. 지난 2012년 86만 5천 대였던 이탈리아의 연간 에어컨 판매량은 지난 2022년 192만 대로 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안 습했기 때문에 선풍기만 틀어도 견딜만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습해가지고요. 선풍기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에어컨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이탈리아라는 나라 자체가 전기도 자주 떨어지고 심지어 에어컨 보급률도 낮은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앞으로 어떻게 버텨가야 될지 진짜 너무 막막합니다. 진짜. 이탈리아 기상 전문가들은 세계에 불어닥친 기후위기로 인해 이탈리아 역시 폭염과 가뭄, 홍수 등 극심한 이상기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Per quanto riguarda la meteorologia, il tempo sta cambiando molto perché ci sono queste siccità che vengono colpite in tutta Italia e quindi c'è una partecipazione molto caldo per quanto riguarda l'Italia.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상기후 탓에 이탈리아도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YTN 월드 손정윤입니다.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은 벌들의 활동이 왕성한 시기랑 겹쳐서 벌 쏘임 사고도 급증하는데요. 벌에 쏘인 뒤 빠른 처치를 하지 못하면 쇼크사에 이를 수도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름철 벌 쏘임 사고 예방과 대처법, 백종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요즘은 말벌의 산란 시기이기도 합니다. 벌이 평소보다 예민한 상태여서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 때문에 벌 쏘임 사고는 7월에서 9월 집중되고 특히 8월과 9월에는 평균 1,300여 건 넘게 발생합니다. 벌 쏘임 사고로 한 해 5명 가까이 목숨을 잃기도 해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 쏘임 사고 10건 가운데 4건은 산책 등 일상생활을 할 때 발생하는 만큼 예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벌은 향수나 화장품, 음식 냄새, 그리고 어두운 색에 쉽게 반응합니다. 이 때문에 야외 활동 시 어두운 색 옷을 피하고 자극성 향수나 헤어스프레이 등은 뿌리지 않아야 합니다. 또 벌을 맞닥뜨렸을 때 놀라서 팔을 휘젓거나 몸을 웅크리는 행동은 자제하고 몸을 낮춘 뒤 20m 이상 빠르게 뛰어야 공격을 덜 받습니다. 벌에 쏘였다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밀면서 독침을 뽑아내고 상처 부위를 씻은 뒤 얼음찜질을 하는 게 필수입니다. 보통 가려움과 부풀어 오름, 통증이 나타나는데 증상 완화가 더디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또 숨쉬기가 힘들어지거나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어지러움과 메스꺼움, 경련 증상이 있다면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찾아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 최대한 서둘러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기관지가 좁아지면서 호흡곤란과 또 그로 인한 저산소증이 위험할 수 있고요. 또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저혈압으로 인한 쇼크로 인해서
사망 위험이 매우 높아질 수가 있는데요. 특히 심혈관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가 벌에 쏘였다면 더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주변에서 상태를 꼼꼼하게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YTN 백종두입니다. 급성 호흡기 질환을 포함한 법정 감염병이 제주도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늘고 있고요. 수두와 백일해는 환자 발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여성 환자가 목 통증과 발열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단순 감기인 줄 알았는데 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틀 전부터 목이 아프면서 두통이 있고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왔는데 코로나라 그러네요.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의심을 안 했어요. 그냥 감기 몸살이겠지 했는데 너무 속상하네요. 호흡기 질환자 가운데 절반가량은 코로나19 관련 방문 환자로 많게는 하루 30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6월 셋째 주 4명이던 코로나19 환자 수는 한 달 뒤인 7월 셋째 주에 44명으로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환자의 70%는 65살 이상 고령층으로 파악됐고 요양원을 비롯한 감염 취약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환자가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더위에 강하고 마스크를 벗는 환경 때문에 이 코로나 감염증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 법정 감염병인 수두와 발작성 기침을 동반한 급성 호흡기 질환인 백일해 환자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수두 발생 환자는 제주가 160여 명으로 2위인 울산의 2배, 전국 평균의 4배를 훌쩍 넘고 있습니다. 백일해 환자도 제주는 인구 10만 명당 72.8명으로 전국에서 발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백일해는 최근 5년 동안 발생 환자가 2명뿐이었지만 올해는 500명에 육박할 정도로 전례 없는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1년도나 22년도 유행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유행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대면 접촉이 회복하면서 그렇게 유행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코로나19 동안 발생을 했었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발생을 못하면서 면역력을 획득할 기회가 지역사회에서 면역력을 획득할 기회가 감소한 것이 또 하나 있고. 질병관리청은 비말 감염 예방을 위해 영유아나 고령층 고위험군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염병에 걸렸다면 자율 격리를 통해 외부와의 접촉을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욱이 여름철 밀폐된 공간에서는 전파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위생관리와 실내 환기에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직으로 뽑히기 위한 후보단지들의 경쟁이 그야말로 치열합니다. 특히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민 동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갖가지 아이디어로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김기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패하면 구축, 성공하면 신축. 서울의 봄 전두광으로부터 하얼빈 조폭 장첸, 관심법의 궁예까지 영화나 드라마 속 익숙한 대사의 패러디가 온 아파트를 뒤덮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접수가 2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후보 마을들의 유치 경쟁이 뜨겁습니다. 후보 단지들이 집중하는 건 주민 동의율입니다. 평가 항목 가운데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항목인데다 배점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평가 점수 100점 가운데 주민 동의율의 배점이 60점이고 최소 50%를 얻지 못하면 신청이 아예 불가능한데 특히 중동 신도시는 동의율의 배점이 70점이라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패러디 현수막을 걸었던 이 마을은 주민들 십시일반으로 추진위 사무실도 개설하고 유튜브 홍보 동영상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자원봉사 주민들이 돌아가며 끊임없이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도 그 동에 이제 아시는 분 계시면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같이 힘쓰자고 이제 응원을 같이 하고. 이와 경쟁하는 이웃 마을은 이목을 끄는 홍보물을 아파트 모든 동에 출입구와 엘리베이터에 게시하고 포스트잇 댓글 릴레이도 펼칩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전화 안내원으로 나서서 가가호호 접촉해 동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거주하고 계신 게 맞나요? 그럼 실거주 하신다면요. 혹시 네네. 신분증 가지고서 저희 관리소 지하 그거는 1층으로다가 저희가 지금 일단 선도지구 방문하실 수 선정 있나요? 공고 신청부터 들어가서 저희가 이거에 확정이 되고 나면 분담금을 우려하는 일부 주민의 목소리에는 그건 나중에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일단은 선도지구가 관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도지구에 대해서 올인하고 있고요. 또 분담금 문제는 차후에 일기 신도시 166개 경쟁마을은 9월 27일까지 공모 신청서를 내야 하기 때문에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 싸움은 남은 기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시작되면서 더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잠 못 이룬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서울은 13일째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그 밖의 지역 현재 기온 살펴보면 강릉이 30.9도, 대구가 29.1도로 대부분 지방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낮에는 폭염으로 이어집니다. 서울이 34도, 대전도 34도, 대구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불안정으로 오늘도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양은 5에서 40mm로 지역별로 편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합니다. 내일도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내륙 곳곳에 소나기 예보 들어 있습니다. 폭염 위기 경보는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입니다. 온열 질환 위험이 높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시로 수분 섭취해 주시고요. 노약자는 외출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스타트 3부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